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도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구 혹은 조사를 위해서 설문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측정 문항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연구 모델과 가설이 확정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문은 연구 모델 변수의 측정 도구로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그 설문 문항이랑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내 연구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측정 도구를 대충 이렇게 막 작성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설문 문항에 그 사용되는 척도, 분석 방법에 따라서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그때 이제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구 목적에 꼭 그 부합하는 척도를 사용해서 설문 문항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 도구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그럼 첫 번째는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선행 연구에 있는 설문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이제 우리가 나의 연구 목적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선행 연구에 있는 문항들을 그냥 가져오시면 안 되고 그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그 측정 도구, 측정 문항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존 연구에서.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기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좀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그런 설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원척도,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척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국내 논문을 봤다. 그럼 국내 논문에서 인용했다 그러면 또 역추적을 하다 보면 외국 문헌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척도를 개발했던, 원척도를 제시했던 그 원문을 꼭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든 설문과 그 원척도가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선행 연구의 설문을 이제 우리가 보통 대상 혹은 주제 혹은 명사 이 주어만 수정하는 거 외에도 문항을 내 마음대로 그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척도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한 후에 연구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항을 마음대로 내가 막 바꾼다 그러면 타당도에 내 연구 타당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문장 전체를 의미가 퇴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패널 데이터 2차 자료로 쓴 논문들도 많거든요. 뭐 우리 뭐 고용 패널 데이터, 뭐 청년 데이터, 뭐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제 패널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용해도 되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패널 데이터로 사용되는 논문들도 많은데 우리가 구성 개념, 즉 잠재 변수, 측정 문항을 선별할 때 선행 연구에 기반한 이론적 논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패널 데이터에서 그 사용한 그 패널 데이터들 보면 질문들이 쫙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백 개의 질문 문항이 어디서 어떤 근거로 질문을 만들었는지 이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변수에 대한 논리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지도 교수님께도 우리가 잘 컨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선행 연구의 척도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행 연구에서 그 우리가 전에도 척도를 얘기했잖아요. 뭐 서열, 명목 척도, 서열 척도 이런 것은 질적이니까 많은 연구는 할 수 없지만 간격 척도라든가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 논문에서 그 볼 때도 연구 방법,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고 어떤 척도를 이용해서 설문 문항들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꼭 보는데 어, 기본적으로 일단 그 학술지는요, 그 분량의 제한, 이런 경제적 요건 때문에 뭐 어떤 데는 이제 그 질문들을 다 수록해야 되는데, 부록으로. 근데 어떤 학술지는 질문을 다 수록하진 못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보면, 박사 논문은 무조건 설문으로 이제 우리가 실증 연구를 했다면, 맨 뒤에 참고 문헌 뒤쪽으로 설문 부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또 그 논문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렸고 또 누구의 연구를 인용을 했는지 그 문항을 만들 때 그런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논문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추적 하면서 원논문, 해외 논문도 꼭 검토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학술지 같은 경우에 내가 설문 문항을 꼭 보고 싶은데 나랑 주제가 너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문 부록이 없을 때는 연구 분석 방법 혹은 분석 실증 분석 결과, 연구 결과 이쪽 그 챕터를 한번 보세요. 그 논문에서 학술 논문에서 그러면 주로 이제 요인 분석, 뭐 탐색적이 됐던 아니면 확인적 요인 분석이 됐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문항이 기술되는 경우가 또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부록이 없을 때는 요인 분석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설문 작성 주의사항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오류와 편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적합한 척도를 활용해야 된다. 내가 그냥 그런 척도의 어떤 그 구분 개념 없이 그 질문들을 만들고 설문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명목이랑 서열 척도로 이제 수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석이 우리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선행 연구에서 난 이런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척도 정확하고 적합한 척도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간격 척도로서 관습상 이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커트 척도 외적으로 이제 그 명목이나 서열 척도 뭐 주로 일반적 특성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그 믹싱해서 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막 너무 한 질문에 막 두세 줄씩 들어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질문은 또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응답자가 이 무슨 얘기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순간 그 측정 문항은 이제 우리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 나중에 타당도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설문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 설문 디자인도 좀 이렇게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설문 이런 그 그 템플릿을 좀 자주 좀 보세요. 그래서 이쁘게 만든 게 응답자들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뭐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응답을 좀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더 신경 쓰셔라.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자가 내가 최선을 다 이제 그 설문 이제 받고 쿠폰 뭐 기프트콘 그 이런 거 받으려고 응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맞아 필요한 거야 사회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응답을 성실하게 해주려고 딱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설문을 이제 시작했는데 구성이 엉망이고 이해도 안 돼. 무슨 말하고 무슨 질문인지 이해도 안 돼. 그러면 이런 것은 좋은 자료 수집은 불가하겠죠. 이렇게 수집된 건요. 통계 분석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들게 구한 자료를 우리가 모두 버리고 새로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그 명수는 많아. 뭐 한 400명, 500명씩 이렇게 수집을 해왔는데 설문의 구성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분석은 이제 자료는 수집을 해왔단 말이에요. 어찌 해서 통계 분석을 마쳤대요. 그런데 논문을 마쳤는데 가설 채택률이 내가 10개의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2개만 채택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수립하고 연구 모델을 수립하고 가설을 수립해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추론하고 이제 그걸 검증하는 건데 20%밖에 안 됐다. 10개 세운 가설 중에 2개만 채택이 됐어요. 나머지 다 기각됐어요. 8개가. 결국 디펜스에 그 떨어진 분이 이제 컨설팅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보니까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수립하고 추론한 가설이 기각되어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연구가 채택만 될 수도 없어요. 채택만 다 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다 채택됩니까? 10개가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혹은 뭐 네 개 떨어질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채택이 안 된 것도 의미가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10개 중에 6개의 가설은 혹은 반은 채택이 되어야 내 연구 모델에 대한 가설과 그 추론한 그 가설이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 수집을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어떤 질문지를 잘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이걸 제대로 측정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질문지부터 막 만들어서 성급하게 사전조사도 없이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설문 작성 절차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여러 그 절차가 있는데 뭐 딱 이 순서로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은 가설 검증을 위한 것이니까 충분한 선행 연구가 검토되고 우리가 이걸 선행되어야 돼요.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선행 연구 검토 없이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이고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수집 방법 선정을 하는 거죠.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할지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전화나 우편 방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연구자가 하기엔 부담스럽죠. 주로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전화 우편은 사실 잘 안 해요. 뭐 저도 이쪽 업계에 있지만 일단 여론조사 딱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뭐 여론조사 어려우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화나 우편 조사는 힘듭니다. 요즘 우편 조사는 뭐 잘 안 하죠. 누가 우편으로 보내서 수기하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게 합니까? 옛날 방식이죠. 결국은 온라인인데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혹은 그 외 이제 기타 그 설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많이 그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일주일 내에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죠? 뭐 빠르면 3일 내에도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그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떻게 수집을 할 건가 이런 걸 좀 결정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설문 문항을 확정해야 됩니다. 문항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 질문이 꼭 필요한가 고려해야 하죠.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빼곡하게 설문 부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설문을 막 볼 때가 있어요. 이 보면 분명히 이 질문은 굉장히 많아. 설문 부록을 보면. 그래서 막상 분석을 보면 이 질문한 거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보려고 이 질문을 이 연구에서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막상 그 분석한 거 보면 단순 빈도 분석만 했다. 그냥 몇 명이 이렇게 응답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연구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죠. 다음에 응답자가 연구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플랫폼 선호도를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응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자가 원하는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 줄 것인가예요. 뭐 예를 들면 사적인 정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민감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런 질문에 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존심과 자존감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줍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흡연 관련된 거나 마약 당신은 해보셨습니까? 몇 회 해보셨습니까? 걸릴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써줍니까? 학생들은 흡연했냐 그러면 안 써주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 기업 대상을 하더라도요. 매출액을 기재하라고 하거나 올해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뭐 기술해 주십시오. 영업 비밀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잘 이제 안 할래 응답을 잘 안 할래 그래요. 그래서 보기로 그냥 얼마부터 얼마까지 해당되면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긴 한데 다음에 설문의 문항을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질문의 필요성, 민감성,
응답자의 경험과 이해도 고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설문 문항을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질문 형태 결정인데요. 질문지 우리가 설문지를 크게 보면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그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개방형은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마트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혹은 모두 적어주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로 이제 그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뷰라든가 이제 내러티브 연구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개방형이 이제 우리가 실증 연구를 할 때는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응답자가 생각을 오래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기술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게 수집이 돼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주로 선택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선택형은 리커트 척도 같이 보기를 나열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척도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이제 문항을 그 보기를 그 체크하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택형은 응답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 나중에 이제 그 자료가 수집되면 분석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적합한 질문과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 질문의 순서, 어떻게 질문을 그냥 딱딱 순서할 건가. 그리고 사전 조사 후에 최종 설문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합한 질문과 순서 결정은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